96년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큰 흐름, 97년 외환위기였고 2000년 IT가 분풍계,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 코로나 이런 거 사이클을 겪었을 텐데 그런 사이클 때마다 이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조언하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돈을 예컨대 반도체 주식을 사시면 돈을 많이 번 분들이 확률상 많을 텐데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회개는 고점이 본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고점을 잘 모른다는 전제,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전제, 이런 걸로 보면 주식을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계적인 기준을 좀 정해 놓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뵙고 싶어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전망, 글 쓰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걸 보면은 단지 그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이분의 글에는 역사, 철학,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눠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는 김학균 센터장의 인생 이런 거에 좀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 특히 그 반도체 경기,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2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죠? 예, 저희가 시황산업이다 보니까요. 작년 이맘때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대였는데 참 단숨에 8000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 저희 고객들 만날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질문을 요새 많이 하는 건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오른 것 같은 게 아니고. 근데 이익 추정치도 많이 상향이 조정되니까 이 주식들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이익 추정치가 맞느냐가 문제인데, 보통 이런 사이클 산업은 참 애널리스트 좀 많이 틀리고요. 사실 회사도 모르죠.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굉장히 그때로 이미 주가가 좋았지만, 제 생각에 1년 전에 제일 좀 머리 아팠던 주식이 삼성전자였거든요. 예, 그랬었죠. 근데 주가가 몇 배 올랐으니, 그래서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벌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 상승 속도도 빠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 산업은 시장의 기대가 잘 틀립니다. 2018년의 빅사이클, 2021년의 빅사이클, 지금도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는 기대치가 얼마나 충족이 되고 이거 얼마나 개선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요즘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빼고는 주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 저희는 주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가치 투자형 ETF나 이런 걸 좀 들고 있는데, 이 ETF들은 한 5천 정도에서 주가 지수가 8천까지 한 60% 오르는 동안에 오히려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자기 결단의 문제 아닌가. 예. 지금은 쫓아갈지 자기 선택의 문제지 애널리스트가 조언을 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가는 말에 계속 올라탈 거냐 아니면은 소외주를 기다릴 거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전망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언제 증권회사 들어오셨어요? 제가 1996년도 8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겪으셨군요. 맞았죠.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주가 지수가 한 850포인트 전후 코스피 때 이제 입사했는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맞아서 98년도에 280까지 떨어진 거 한 번 봤고요.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좀 험한 시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동료 선배들도 많이 나가시고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원래 그게 나중에 좋은 경험이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제일 좋을 때 88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 3조 호황으로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그때 증권회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다가 한 3개월 지나가지고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도 300%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회사 잘 돌았다. 그랬더니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르는 것 보다가 떨어진 것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애널리스트 헛발질도 많이 하고 제대로 애널리스트가 잘 맞추고 살았냐 그러면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직장 상사들이나 좋은 분 만나서 그래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좀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았다는 건 참 고마운 거고요. 근데 좀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입사하실 때가 증권회사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웠을 때 같아요. 80년대 후반이고. 예, 그때가 경쟁률도 셌고요. 제가 다니는 증권회사
회사가 역사상 가장 많이 신입사원을 뽑은 때였었어요. 아마 지금과 뭐 금액 가지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 상여금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문헌 자료로만 보면 80년대 후반에 증권회사 직원이 그 비슷한 약간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 또 증시 역사를 봐도 그때가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습니다. 150부터 1000까지. 그때 한 667%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간 게 지금 한 250% 정도 되니까 속도는 작년 4월부터 나타났던 강세장이 상당히 빠릅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상승의 기간이나 상승률로 보면 80년대 후반이 뭐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고, 뭐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봐도 참 좋았던 때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선배들은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사주 몇 주 팔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상승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지고 사주를 받았는데요. 그 회사 17년 다녔는데 매달 사주 받으면 월급에서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지 않습니까? 근데 17년 다니면서 매달 냈는데 나올 때 돈을 더 내고 나왔어요. 네, 그 정도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때 뭐 제 직장 선배들 중에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사주를 보통 증권회사에서 대출 받아서 사니까 계좌로 치면 이제 깡통 계좌가 된 거죠. 예. 회사 대출금보다 주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못 나가기도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란 게 다 특수한 케이스가 있고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증권주 주가가 1989년도에 고점을 치고요. 그때 주도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90년대 뭐 IMF 외환위기 때 뭐 다 어려웠지만 그야말로 나락으로 갔다가 89년도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한 게 2007년쯤 가서야 업종지수가 89년 수준 갔습니다. 예. 못 넘어서고, 그리고 2007년 고점으로 또 횡보하다가 89년 고점을 완전히 넘어선 게 언제냐면 작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좀 과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게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후유증도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건설업종 지수의 사실상의 고점은 이제 주가지수 산정 기준이 달라졌지만은 70년대 후반에 저도 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설주가 아주 강세를 나타냈던 중동 건설 붐이 있고 할 때 따지고 보면 70년대 후반의 고점을 아직도 못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과하고 그렇게 한번 시세를 크게 분출했던 그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한번 꺾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 생각엔 뭐 건설이나 증권업종이야 뭐 예외라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급하게 오른 주식들은 데미지도 큰 것 같고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한전이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한국전력이. 99년 즈음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된 이후로 크게 보면은 굴곡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주식시장에 법칙이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르지만은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주식은 가장 짜릿해 보이고, 그때 우리 사주 아마 받으실 때 서로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막 다툼이 있었던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족쇄가 되고 빚이 되고 그랬던 것처럼 이걸 참 미래에 안다는 거는 뭐 저 같은 사람 능력에는 참 너무 벅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하게 오르면은 조정도 깊게 나타났고. 센터장이 신문에 가끔 칼럼 나오면 꼭 그거 읽어보는데요.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뭐 전공은 경제학인데 그리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던지라 경제학 책을 보면서 대학생활을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아주 운 좋게도 외환위기 직전에, 그때는 우리 경제가 뭐 한 10% 가까이 성장하면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회사도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직장을 잡다 보니까 들어와서 오히려 일하면서 좀 즐거움이나 보람을 얻게 된 좋은 행운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 원론이나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을 증권회사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부끄러운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역사, 철학, 뭐 인문학 쪽도 많이 좀 공부하시고 관심은 원래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소문에는 영화 감독도 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꿈만 꾸길 잘했다라는 생각 지금 합니다. 제가 뭐 한번 공부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뭐 감독이 되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뭐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또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 예전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좀 100세까지 사실 텐데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좀 하시죠. 예. 사실 저는 저 증권회사 들어간 계기가요.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좀 다니다 군대를 늦게 갔다 왔어요. 군대 마치고 나니까 32
2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모든 회사들이 신입사원 뽑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치 한 증권회사에서 제 지도 교수하고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온선해라 그래가지고 전 그렇게 아주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아까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권회사 잘 들어가신 거죠? 지금 생각하고.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좀 위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돈이 다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게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투자라는 게 완전 경쟁에 좀 가까운 면도 있고,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위선이 없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을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돈이라는 거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돈처럼 똑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96년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큰 흐름, 97년 외환위기였고 2000년 IT가 붕괴,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 코로나 이런 거 사이클을 겪었을 텐데 그런 사이클 때마다 이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조언하셨어요? 실은 제가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회의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고, 근데 회의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지수가 8,000이거든요.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을 견지하지만은 중간중간에는 특히 한국처럼 사이클이 큰 경제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직업인으로서 애널리스트 집단이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보다는 업계 대선배시고 업계 어른이신데, 제가 첫 직장에서 모셨던 정희석 상무님, 김영익 박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제 생각엔 좀 좋은 역할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클 산업이 큰 한국에서 애널리스트 하면서, 애널리스트 20년 하면서 맨날 바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어느 나라나 애널리스트가 약간 롱 바이어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신영증권에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뭐 리서치에게 압박을 주는 것도 없어요. 뭐 오히려 애널리스트는 너네들이 객관적으로 의견을 하라 그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셀 리포트 쓴 친구들에게 좀 평가자로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의견도 의견이지만 어떤 자기 의견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다 녹아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몇몇 좋은 선배분들이 그런 문화들을 좀 앞에서 좀 잘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교수님께도 그런 점에서는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흔히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자가 되는 손을 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회의론자,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객한테 조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도 회의론적 시각을 좀 가져야 할 시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정교한 모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뭐 산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편인데, 고점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다 다른데요. 근데 그래도 고점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게 뭐 강세장이 한 8분 전쯤에 나타났던 일이고, 또 대규모 IPO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주도주의 압착이라 그럴까요?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소외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이 버블이 얼마나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3, 4개월은 모르겠지만 1년, 1년 반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자산을 잘 지켜야 되는, 실은 뭐 여기서 10,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한들 20%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0%, 30%의 상승 가능성과 그 정도나 그 이상의 조정 가능성이 저는 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통계 분석으로 그동안 많이 시장을 접근했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 통계를 하는 게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증권회사 다닐 때 제 통계 가지고 저희 회장이 주식을 사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께서 그거는 네 통계고 자기는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샀는데 그 뒤로 주가가 한 6개월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회장이 거봐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통계 2에 통찰력이 있어야 되구나. 그런데 늘 우리 센터장님을 보면서 그런 통찰력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 판신문에다 그 칼럼을 쓰셨는데 주식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올랐다가 머리 치려고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떨어지는 어깨.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아직 머리는 안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모른다는 철학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저는 사실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거는 힘든 일인 것 같고 시장이 비싸냐 싸냐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버블권이냐 아니면 저평가 권역이나. 근데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고점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버블은 훨씬 더 부풀어 오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부풀어 오를 수는 본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물리하게 관성과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버블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강세장의 특징은 올라가는 힘이 작용이고 떨어지는 힘이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너무 세게 받으면 이건 강세장이 아닙니다. 조정은 올라가는 힘은 강하고 조정은 작게 받는 게 강세장의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어깨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아주 정교한 기준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한 20% 고점 대비 조정이 나타나면 뭔가 강세장이 종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뭐 제가 머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지금 조정받지 않을 때는 내가 계속 주식할래. 내가 밀리더라도 한 고점 대비 20% 밀리면은 내가 그럼 포지션을 바꿔보겠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돈을 예컨대 반도체 주식을 사시면 돈을 많이 번 분들이 확률상 많을 텐데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아도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을 텐데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회계는 고점이 본전이 되거든요. 또 좋게 보는 관성이 작동하다 보면 떨어지면 싸 보여요. 그럼 또 물타고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고점을 잘 모른다는 전제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전제 이런 걸로 보면 주식을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계적인 기준을 좀 정해놓으면 자산의 일부라도 3분의 1 정도는 고점 대비 15 내지 20%가 밀리면 판다. 이런 것들 정도를 정해놓으시는 것도 저는 지금 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많이 설명해 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시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거의 30년 된 거죠. 네, 이제 마늘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가장 보람됐다 이런 기억이 있으시면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보람됐다. 저는 좀 텍스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증권회사에서 그런 거 안 만드는데요. 옛날엔 데일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데일리라는 게 뭐 매일매일 시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뭐 전략을 내고 이런 것도 좀 무용한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생각해보면 그때 좀 극한 노동이긴 했어요. 두 사람이 나눠서 썼으니까 열흘 중에 한 5번 글을 써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그때가 배움도 굉장히 많았고 쓰는 과정들이 저에겐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 쓰는 과정에서 훌륭한 상사도 계셨나요? 많이 제 경험인데요. 리서치센터 들어가가지고 상사가 어떤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써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던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글이라고 썼느냐. 그 다음에 또 써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보더니 다시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써서 가지고 갔더니 옆에 안 치더라고요. 빨간 사인펜 내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 때문에 보고서 쓰는 법을 참 많이 배웠었어요. 요즘 분은 그런 상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통의 방식이 관리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좀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일단 싫은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는 또 되게 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글 쓴 거를 방해받지 않고 내 주장을 말해야 되겠다는 자의식은 강한데 이게 그렇게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하니까 뭔가 시대가 바뀐 걸 감안해서 시니어들이 적당한 접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빨간 펜을 가지고 이렇게 첨삭을 해줬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요즘은 조금 과잉 개입일 것 같긴 한데 뭔가 적당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선배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개입했던 것 같고 요즘은 제가 시니어 입장에서 내가 너무 우리 동료로서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게 말하는 꼰대가 된 건가요?
적당한 개입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런 방송이나 여러 군데 강의 형태로요. 책도 쓰시고 투자자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뭐 그런 일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뭐 영상 같은 데 많이 나가고 해서 제가 너무 주책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애널리스트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뭔가 의견을 말하는 수단이 영상으로 좀 바뀐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매체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쪽이 있고, 저는 10여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도 있고 다수의 개인 투자가도 있는데, 예전에는 리서치 센터가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주된 고객이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의 권위가 꼭 주식뿐만 아니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보다는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일이었고, 지금도 뭐 제 시간에 많은 부분 그렇게 되지만은 뭔가 대중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중요해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거는 아주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뭐 방송한다고 해서 사실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고,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몰랐지만 최근 2, 3년 동안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찰력이 있고요. 오늘 또 그런 시간 되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